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조금은 부끄럽지만 자랑을 하나 알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쏠림이 쉽게 해소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쏠림이 해소된다면 성장주 쪽,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 가지 않을까, AI 모멘텀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쫙 맞아 들어가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를 좀 역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열심히 알고리즘 고민해봤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일단 맨해튼, 뉴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띄워드렸던 그 자료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의 교집합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성장주가 좀 움직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거의 확실해졌고요. 한 가지는 아직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해진 금리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인 것 같습니다. 7월 FOMC 이후에 더 이상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연준은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도 좀 애매하게 말했어요.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옛날 개그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일단 그 가장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E 물가 데이터.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죠. PCE 물가 데이터가 일단 3%로 최근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목했던 것은 이 근원 PCE 물가 지수입니다. 연준이 가장 잘 좀 챙겨본다는 지표가 PCE 물가인데, 그 중에서도 또 근원 PCE 물가 지수의 하락폭이 이렇게 가팔라지다 보니까 사실상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근거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최근에 유가랑 곡물 가격 좀 변동성 있다고는 하는데, 근원 물가라고 한다면 그 두 개 딱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락폭이 계속 가팔라진다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그 전제를 시장에서도 많이들 공감하고 있나 봅니다. 실제로 수익률로 나타나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빅7이라고 불렀던, 요즘은 M7이라고 하죠. 그 빅테크주들의 최근 랠리를 보시면 놀랍게도 테슬라 아니고요, 애플 아니고요, 알파벳과 메타 두 종목이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그 두 종목을 알파벳과 메타라고 쓰고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읽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 SNS 플랫폼들은 왜 금리가 한창 올라갈 때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점 다 왔다라고 하는 신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공감을 하면서 이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을 가졌던 게,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 로직이 현실화가 된다면 성장주가 좀 올라갈 텐데, 근데 좀 테크주 위주일 것 같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이게 중소형주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를 끌고 가던 대장주들이 잠깐 쉬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C3.ai, 그리고 어도비, 팔란티어, 이런 중소형 AI주들이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모르긴 해도 아마도 이 금리가 여기가 고점이고 이제는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공감대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가, 앞서 금리와 달러 봤었잖아요. 이제 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달러 얘기를 하려면 곧 경기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더 이상 경기 침체 걱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부터 경기가 쭉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금리에 대해서도 연준은 계속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안 믿잖아요. 이 부분도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연준을. 경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고금리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재고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보다 재고율이 더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지금 좀 불안한 국면, 경기 불안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 다시 말하면 달러가 이 방향성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만약에 달러가 상승 국면으로 간다면 미국에서 확실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기가 확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 약세 국면으로 간다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약세 국면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게 중국이랑 유럽이 이렇게 확 올라와 주는 게 있어야 상대적 약세가 나타날 텐데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결과론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성장주의 로직이 이제 확산되는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당분간 성장주가 확산되는 국면을 계속 볼 것이다 라는 로직을 세워봤는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난주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유가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유가 반등세 놀랍습니다. 7월 들어서 1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 1월 이후에 월간 최대폭 상승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이 정도면 더 이상 하방 압력을 느끼기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구간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쭉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유가에 대한 전망을 높게 가져간 게 사우디에서 감산을 한 효과가 일단 첫 번째로 들었지만,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인도에서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같이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중국과 인도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골드만삭스가 이런 거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중국이 계속 불안하다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중국도 그걸 알고 있고 이번에 내수 부양책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좀 잊고 지나갈 만한 이슈였는데, 정치국 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전자제품을 살 때 우리가 그 신용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에 대한 한도를 좀 늘려주는 그런 직간접적인 정책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PMI 지표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는 뭐 여기 말했던 그 전기차 IT 부양책이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센티멘털은 바로 그 철강 화학들이 좀 가져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경기 민감주를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여의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지난주에 어떤 로직들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 한국 쪽이 좀 많이 맞아 들어가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쏠림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쏠림이 해소된다면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이버가 쑥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좀 빠르긴 했어요. 제 예상보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여기도 그래서 그 다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정리해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쏠림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급 쏠림이래요. 이게 전례 없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차화정 시대가 있었고 바이오 시대가 있었고 네카우 시대 막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합산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은 적은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벌써 훌쩍 뛰어넘어 버린 상황이에요. 이걸 두고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버블이 너무 심하게 꼈네. 도망쳐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풀리진 않겠구나. 이 정도의 역대급 쏠림이면 이거는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왜 어제 보니까 뭐 또 초전도체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이걸 막 잡아먹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그 안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 계속 수급 다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쏠림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가 관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도 아직 경기가 불안해서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한데 아마 다음이지 않을까, 뭔가 시그널이 집계되고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이거에 해소가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의 경기 둔화 그리고 내년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기 말고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애매하게. 예, 찾을 데가 없다는 게 쏠림 해소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쏠림이 해소된다 그러면 시장이 내려앉을까? 저는 그것도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36조 원, 코스닥 거래대금이 26조 원이었다면서요. 저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저도 나름 이 바닥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진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2차 전지 뭐 빠진다고 해서 이게 쭉 시장에서 빠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 섹터가,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를 첫 번째로 가정했던 게 이제 매크로 상황 봤을 때 네이버를 비롯한 이런 인터넷 플랫폼 쪽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네이버도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가 끌고 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쪽이 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이 극심해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장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4차 산업 관련주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조금 제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또 심각하게 전개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장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쏠림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샀는지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뭐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와 같은 그런 쪽일 거고, 반도체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과 좀 닿는 부분일 텐데, 자동차, 조선, 그리고 운송, 금융, 건설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샀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다음 섹터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간다면 가장 먼저 가시화될 섹터는 개인적으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셨던 바처럼 유가가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적이 좀 나오고, 뒤를 이어서 뭐 금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계속 지표들 좀 확인하고 있어야겠죠. 가장 핵심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PMI 그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약간 조금 날카로운 것 같아요. 좀 과열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종목단에서 이 종목에 너무 목숨을 걸고 뛰어들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 돈 걸린 문제가 그 목숨 안 걸면은 좀 힘들죠. 근데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큰 매크로단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 오히려 잘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좀 지금이 오지 않았을까, 약간은 나무보다 숲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